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오늘은 10억 모으기 시리즈 5편, 저의 지난 5년간의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투자 이야기는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그때와 지금의 시장 상황이 같지 않고 또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판 시기와 지금 여러분이 사고 파는 시기, 그리고 가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투자를 준비했던 과정, 투자 공부를 했던 방법, 실제 투자 과정에서 제가 세웠던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순수하게 모은 10억 가운데 투자로만 불렸던 자산이 한 4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크게는 내 집 마련과 주식 투자가 있는데요. 제가 2016년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산이 1억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 대출을 이용해서 월세를 좀 껴서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저보다 1년 반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강서구에 있는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를 결혼할 때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당시 18평대 가격이 1억 후반대였는데 그 집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3억 중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가 같은 단지 20평대로 갈아탔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아니,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집값이 올랐지? 서울 핵심 지역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집도 낡고 오래됐는데 왜 오르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콕 와닿더라고요. 원래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 단순히 내가 저축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자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7년도예요. 근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최근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집값이 조정될지도 모른다. 전세 한 번 더 살자. 저는 싫다.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 실거주 사채는 있어야 되고 자산을 갖고 있어야 인플레이션 방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당시 제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그해 여름부터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자산이 2억 대였기 때문에 당장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기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봤더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초반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이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지역 매물을 추려서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면 지역이나 그 가격대를 설정하면 내가 볼 수 있는 단지가 쫙 나옵니다. 당시에 관심 지역이 목동, 당산, 공덕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완전 불인이었고 뭔가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는 싹 찾아서 왔고요. 시세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가 올랐는지, 인근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역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직접 걸어보고 편의시설은 뭐가 있는지 단지 내 특징, 온라인으로만 봤던 것과 실제 내가 임장을 하면서 좀 달랐던 것들 그리고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특이사항들을 기록해서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퇴근 후에 온라인 임장이라고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치를 해보고 부동산 카페에도 들어가서 정보를 좀 취합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매주 갔던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한 달에 2주, 3주 정도는 계속해서 임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아파트 수준이 비교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입지로는 공덕이 가장 좋았었어요. 근데 해당 매물이 당산과 비교해도 좀 저렴했고 심지어 강서구에 사는 그 선배네 아파트가 당시 5억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확실히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전세 세입자가 끼어있는 물건이었어요. 바로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보다는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당시 매매가가 5억 3천만 원이었고 세입자 보증금이 끼어 있어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의 갭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입주하기까지 한 7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또 CD를 더 모았겠죠. 1억 상당의 CD를 더하고 기존에 묶여있던 보증금 또 빼서 보태고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싹 포함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2020년 여름에 8억 원대로 매도를 했고요. 당시 차익이 한 3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들어갔던 세금이나 중개 수수료 비용을 싹 빼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도를 하면서 목동에 있는 30평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학군도 좋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였거든요.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서 좀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또 그 공덕에서 받은 아파트가 또 있었는데 패닉 바잉 붐이 일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또 그 매물을 걷어간 거예요. 사겠다고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한 2개월 정도 임장을 다녔는데 계약이 몇 번 어그러지면서 이때 저희 부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정부 규제도 굉장히 심해졌고 1주택자가 쉽게 갈아탈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해 봤더니 부대 비용만 1억 원씩 드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고요.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증권사 다니던 시절인 2016년부터 소액으로 시작해서 규모를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까지 키워놨었어요. 작년 11월에 잔금을 치르면서 투자금이 지금 현재는 6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에 매도했던 집이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억 원 조금 넘게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현재까지는 주식의 수익이 더 많이 난 상황이긴 한데 그 밖에도 제가 좀 다양한 투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해서도 한 4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또 P2P도 3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면서 꾸준히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순수하게 모은 10억 원 가운데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한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세웠던 투자 원칙 그리고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드와 레버리지의 비율을 5대5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는 필수예요. 제가 첫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시적이었지만 몇 개월간 전세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단 1억 5천만 원으로 5억대의 집을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또 금융권에서 적지 않은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자가 워낙 저렴하니까 내가 빌린 돈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리 레버리지 해도 대출 100%로 내가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일정 이상의 시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도 없고 금융 위기가 온 적도 없어요. 근데 향후 몇십 년을 내다봤을 때 계속 오를까요? 최근엔 금리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올해 중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신혼부부는 출산, 육아 등을 겪으면서 언제든지 한 사람의 소득이 끊길 수 있어요. 아이 없는 맞벌이 기준으로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사람의 소득이 끊겼어요. 그럼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을 때 집을 팔아야 하거나 이자를 못 갚아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최대 50%로 제한을 합니다. 외벌이가 돼도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큰 부담은 없는지, 이때 내가 생활비가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연끌은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전에 연끌을 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소득이 불안정하거든요. 집값 하나만을 보고 올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 이 레버리지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입니다. 주식은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투자금의 10% 이상은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한창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돈 전부를 몇 천만 원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지잖아요. 무섭게 떨어져요. 근데 그때 내가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으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손실이 납니다. 방어가 전혀 안 돼요.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 시작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주식을 하고 있던 분들은 다 웬만한 종목이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좀 올랐을 때 방어가 됐지만, 투자금 전액이 주식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손절을 하거나 지수가 회복될 때까지 진짜 손 빼고 기다려야 됐어요. 부자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금융위기 때 나옵니다. 현금 두둑한 부자들이 싸게 나온 주식이나 아파트를 주워가요.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몰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1억 원 이상은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니, 화폐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 현금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저렴해진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 급매가 나왔을 때 계약금으로 쓸 수 있도록요. 현금이라고 해서 꼭 원화가 아니고요. 달러 가치,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공부,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까지는 열심히 잘 모아놓고 정작 투자 공부를 안 해서 피같이 모은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나는 투자랑 안 맞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책이나 강의처럼 기본적인 지식을 채워주고 마인드 세팅을 도와주는 공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서 경기의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공부예요. 먼저 지식을 채우고 마인드를 바꿔주는 공부. 저는 제 관심사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환율, 금리, 무역, 이런 이론적인 것부터 어떤 책을 하나 정해서 공부하지 않았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앞두고 달러 환전을 해야 될 때 환율을 공부했고, 내 집 마련을 고민했을 때 부동산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부동산 용어 익히고 입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취등록세와 양도세,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의 내 관심사나 내 생활에 밀접한 것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야 표면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 기억에 오래오래 남고 내 삶에 바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경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신혼부부인데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그때 청약 관련 책을 골라서 읽고 관련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한 5-6개씩 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필기해요. 노트 필기도 괜찮고 메모장을 열어놔서 필기를 해도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SNS에 정리하거나 배우자와 공유를 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제가 경제적인 지식이 정말 커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직접 책을 읽고 강의 찾아보면서 핵심 내용 정리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제 것으로 소화가 됩니다. 또 다른 공부는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종목을 매수해보고 매도해보고 배당금도 받아보고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일단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10,000원만 들어가 있어도 뉴스가 다르게 들려요. 왜 떨어졌지? 찾아보게 되고요. 재무제표도 보게 됩니다. 투자는 심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한없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도 하고 또 너무 떨어져서 결국 못 참고 손절을 했는데 내가 팔고 나면 다음날부터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과도하게 쫄았구나. 특별한 이슈도 아니었는데 혹은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다음엔 다른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경험치가 쌓여가는 겁니다. 이거를 단돈 10,000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장 여유가 없고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그냥 공부에 손을 놓고 있는 경우라 당장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부동산 임장을 다니면서 예비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장님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 집 마련까지 했다? 이때부터는 온통 머릿속이 언제 어디로 갈아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들어요. 무주택자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유주택자일 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내가 일단 발을 담가야 코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직접 할 것과 위임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직접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기준의 부자는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당 분야만 파는 전문가들만큼 효율이 나오기는 어렵죠. 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시간 정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세금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투자금이 1억 원, 2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투자할 것과 전문가에게 일임할 것 혹은 위임할 것을 구분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도와준 투자가 무슨 네 노력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세금.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히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스스로도 공부를 하지만 세무사를 고용해서 기장대행을 맡기고 종소세 신고를 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고 세금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월 10만 원대에 불과해요. 누군가는 이 비용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엄마로, 아내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또 투자자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마음 편하게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경매 강의를 300만 원이나 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싼 수강료를 냈던 이유는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동안 제가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강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경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되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 물건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대면 계좌도 있지만 직접 지점에 가서 고객 등록을 하고 대면으로 튼 계좌도 있어요. 이때 펀드 매니저랑 상담도 받고 유망 종목이나 달러 상품 같은 것도 지속적인 정보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전화를 해서 제 계좌로 달러를 좀 매입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비대면보다는 거래 수수료가 비싸지만 고급 인력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연말부터는 주식에 투자하는 시즈도 커졌잖아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갑자기 막 6억 원 이상을 막 긁리자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위에 전문가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능력이 된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그릇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굴리고 일부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차츰차츰 조금씩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시중에 자산운용사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마다 수수료 조건이 다 다르고 맡길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어디를 가세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세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돈이 없을수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10억 모으기 4편 영상에서 평소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거든요. 그때는 1억으로도 2억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올랐다. 대출이 안 나온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시드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아니죠. 현금은 계속해서 모아가면 되는 것이고 정부 규제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장을 다녀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없을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당장은 이 기회를 놓친 것 같겠지만 2년, 3년 마음이 쓰릴 수 있어요. 근데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안 올까요?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의 내가 놓친 기회에 자꾸 매몰돼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기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말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 임장을 갑니다. 사실 저는 당장 부동산을 매수할 마음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사고 싶은 곳들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사고 싶은 집들은 다 20억 원이 넘어요. 당장 제가 20억 원 넘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임장을 가는 것은 나중에 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미 그 지역에 임장을 해봤고 내부 구조도 다 봤고 이슈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현금이 모이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든 어떤 금매가 나오든 기회가 생겼을 때 급하면 안 보고 계약금만 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집 안 보고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드 없어도 사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의 애플, 구글, 테슬라 주주 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부동산 임장할 수 있고요. 주식 공부할 수 있고요. 요새는 소액으로 주식, ETF, 달러, 금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어떤 땅에서는 씨앗이 굉장히 잘 자라요. 어떤 땅에서는 되게 막 척박해. 잘 자라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맙시다.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다양한 투자를 경험해야 목돈이 생겼을 때 진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억 모으기 시리즈 5편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억 모으기 시리즈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제가 5편까지는 이제 계획하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좀 참고해서 6편, 7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